남편 준호가 죽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고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8세. 너무 이릅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경희가 제 옆에 와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장례 끝나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인지 물으려 했지만 경희는 이미 돌아서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오셨지만 제게는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서 계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옷, 남편의 신발, 남편의 안경.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누이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매제 성민도 함께였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들어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희는 거실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 오빠 명의로 된 이 집 말이에요. 사실 어머니가 돈 대주신 거 알죠? 저는 멍하니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준호가 15년 전에 대출받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며 대출금 갚는데 보탰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대주셨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가 대출받아서. 경희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15년 전 시어머니 명의로 3억 원이 남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반은 우리 어머니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오빠가 없으니까 이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언니도 이해하시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 얘기를 꺼내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희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언니. 어머니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이 집은 너무 크잖아요. 언니 혼자 살기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왜 장례식 내내 저를 피했는지, 왜 시어머니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는지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희와 성민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5년 전 시어머니가 3억을 주셨다는 게 사실일까요? 남편은 왜 그 말을 제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통장 몇 개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가 아닌 남편 단독 명의 통장. 그 안에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은 이런 비밀 계좌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조금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 10년 넘게 이어진 입금이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에서 몰래 떼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점심에 집에 좀 와.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댁 거실에는 이미 경희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준호명의 집은 내가 돈 댄 거야. 그러니까 내 몫이 있는 거지. 이제 나도 나이 들었고 요양원 들어가야 하니까 집 정리하려고 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팔면 한 5억은 나올 거야. 그 중에 3억은 내 거고 나머지 2억은 내가 가져. 그리고 준호 보험금 1억 있지? 그것도 반은 나한테 줘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험금까지 나누자는 겁니까? 수익자는 저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들어둔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나누자고? 어머님, 보험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건 준호가 내 아들이잖아. 그 돈도 반은 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머니가 평생 오빠 키우신 거 알죠? 이제 어머니 노후 자금 필요하신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분할 얘기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경희 씨.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게 뭐 있어? 당연한 거 아냐?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결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부속물, 며느리라는 이름의 타인이었을 뿐입니다.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숨긴 계좌가 있었고 시댁에서는 남편이 죽자마자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 위해 이 세월을 살아온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장을 하나씩 빼내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50만 원, 경희 병원비 30만 원, 어머니 용돈 100만 원. 남편이 시댁에 보낸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10년치가 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3천만 원은 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고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시댁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돈이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한번 가자는 제 말에 나중에라고 미뤘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먼저 챙기고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댁은 지금 제게서 집과 보험금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친구 우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준호 형 장례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저는 우진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끔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우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사실 말씀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준호 형이 돌아가셨으니까 형수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준호 형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랑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돈을 계속 달라고 하시는데 거절하면 형수님한테 안 좋게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을 그렇게 몰아붙였다는 겁니까? 그래서 형이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나중에 형수님이랑 둘이서 쓰려고요. 시댁 눈치 안 보고 비밀 계좌의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우리 둘만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하나 더 있어요. 준호 형 말로는 집 살 때 시어머니가 주신 3억, 그거 사실 빌린 거래요. 갚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안 써주셨다고. 그래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빚이었던 겁니까? 남편은 갚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증거를 남기지 않으셨던 건가요? 우진 씨와 헤어진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보낸 돈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셨다는 3억 원. 남편이 갚으려 했다면 이미 상당 부분 갚았을 겁니다. 저는 수첩의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했습니다. 집을 산 직후부터 남편은 매달 시어머니께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나중엔 100만 원씩 15년 동안 계산하면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절반은 이미 갚은 셈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수증도 차용증도 없으니까요. 남편이 바보같이 믿고 돈을 들였던 겁니다. 친어머니니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는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힘듭니다. 시어머니가 증여했다고 주장하면 그걸 빚이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보험금은 부인 명의니까 문제 없어요. 하지만 집은 협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법도 저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겁니까?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생각 정리됐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경희 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3억 원 빌린 돈이더라고요. 준호가 갚으려고 했던 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언니, 증거 있어요? 없으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소리죠. 법적으로는 증여예요. 준호가 매달 어머님께 드린 돈,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죠. 15년 동안 1억 5천 드렸어요. 그건 아들이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 거지, 빚 갚은 게 아니잖아요. 경희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말이 안 통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제 것을 빼앗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경희 씨, 법적으로 처리하죠.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있었다면 시댁과 중재를 해줬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아직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와 경희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돈 좀 보내줘. 급한 일 생겼어. 오빠, 병원비 좀 부탁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준호야,
내 동생이 어려운데 오빠가 도와줘야지. 수십 통의 문자. 남편은 답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돈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한테 빚진 거 알지? 3억? 언제 갚을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빚이라고 갚으라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스트레스가 심장을 망가뜨린 건 아닐까요? 남편의 휴대폰 문자를 보고 난 뒤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댁이 남편을 죽였다고.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요구와 압박, 그것이 남편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겁니다. 저는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문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시어머니가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는 되네요. 하지만 3억이 빚이었는지 증여였는지는 여전히 애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협상을 하세요. 시댁 측에서도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 이미지에 타격이 크니까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경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경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준호 휴대폰에서 문자 내역을 찾았다고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문자인데요? 만나서 얘기해요. 혼자 오세요. 사흘 뒤 경희와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좀 급하셨던 거예요. 오빠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계속 돈 달라고 하고 빚 갚으라고 압박한 게 도움이에요? 경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희 씨, 준호는 15년 동안 어머님께 1억 5천을 드렸어요. 3억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1억은 제 명의예요. 어머니 못 없어요. 언니, 그래도 집도 준호 명의예요.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님이 빚이라고 주장하셔도 이미 절반은 갚았고 나머지는 제가 갚을게요. 분할로. 경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문자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게요. 대신 어머님이 집 요구를 포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경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경희한테 들었어. 그 문자 말이야. 어머님, 알았어. 집은 내가 가져. 대신 나중에 팔면 그 돈 중에 일부는 나한테 줘야 해. 아니요, 어머님. 집은 제가 살 거예요. 평생. 이게 준호가 저를 위해 남긴 유일한 거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움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했나요? 제게 말했으면 함께 짊어졌을 텐데. 당신은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당신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정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희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용하셨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며 남편의 흔적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옷, 책,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뭔가 싶어 열어보니 시어머니 측 변호사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3억 원 중 미상환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변제 요구, 6개월 내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경희와의 협상 따윈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시어머니 측에서 먼저 법적 공세를 펼치는 거죠. 우리도 맞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부인께서 갖고 계신 문자 내역, 그리고 남편분이 시댁에 보낸 송금 기록. 이걸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보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일주일 뒤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뭐예요? 경희 씨 쪽에서 먼저 내용 증명 보냈잖아요. 저도 대응하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요? 미쳤어요? 미친 건 누구예요? 아들이 죽고 한 달도 안 돼서 며느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 게 정상이에요? 경희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후회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수를 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집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혹시 김준호 씨 부인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남편분이 저희에게 5천만 원 빌려가셨는데요. 아직 상환이 안 됐습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사채를 5천만 원을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 있어요?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는 차용증이었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남편분 도장도 찍혀 있고요. 이제 상속인이 갚으셔야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왜 사채까지 썼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1년 전 5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론가 송금되었습니다. 수취인은 경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사채를 써서 경희에게 돈을 보냈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저는 당장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 씨, 1년 전에 준호한테서 5천 받았죠? 경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빌린 거예요. 빌렸으면 갚아야죠. 근데 준호는 그 돈을 사채로 구했어요. 지금 사채업자가 저한테 받으러 왔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오빠가 알아서 구한 거잖아요. 경희 씨, 당신 때문에 준호가 사채까지 쓴 거예요. 당장 갚으세요. 언니, 저도 사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빌린 거라는 증거 있어요? 오빠가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쥐어짜고 죽어서도 빼앗으려 하고 이제는 사채빚까지 제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사채 차용증,
경희에게 보낸 송금 내역, 시댁과의 문자 기록.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남편분이 사채를 쓴 건 사실이고 그 돈이 처제에게 갔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증여인지 대여인지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5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속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제에게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집 한 채, 비밀 계좌에 8천만 원, 보험금 1억, 그리고 사채 빚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시댁과의 분쟁까지 생각하면 남은 게 얼마나 될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오래도록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았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경희가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양측의 주장이 오갔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어머니께 빌린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미상환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고인은 15년간 매달 시어머니께 송금했고 그 총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미 변제가 완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건 아들이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지 빚변제가 아닙니다. 문자 기록을 보면 시어머니께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셨고 고인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한 이득입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양측 모두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다퉈야 하나요? 합의를 권고합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 니는 우리 준호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몰라. 준호는 내 아들이야.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저는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준호는 어머님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어요. 끊임없이 돈 달라 하고 빚 갚으라 압박하고. 그게 아들 사랑하는 거예요? 뭐, 네가 지금 날 죽였다고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준호 휴대폰 문자 봤어요.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어머님은 돈 달라 하셨어요. 조정실이 술렁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경희 씨는 어때요? 오빠한테 5천만 원 받아놓고 사채 빚은 제가 갚으라고요? 경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그날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소송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시어머니 측은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저는 부당이득 반환과 사채 빚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준 3억 원을 대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15년간 보낸 1억 5천만 원도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빚은 1억 5천만 원. 하지만 법원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재산은 집시가 5억, 비밀 계좌 8천만 원, 보험금 1억, 총 6억 8천만 원. 여기서 사채 빚 5천만 원을 제하면 6억 3천만 원. 시어머니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제게 남는 건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경희에게 보낸 5천만 원은 증여로 추정되어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채 빚은 제가 떠안았습니다.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니는 끝까지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을 갈라놓은 건 돈이에요. 어머님과 경희 씨가 준호를 갈취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준호를 키웠는지. 그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난 혼자 두 남매를 키웠어. 준호는 내 희망이었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도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아들에게 떠넘긴 건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30년을 준호와 함께 했어요. 어머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경희는 끝까지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상처뿐인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비밀 계좌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8천만 원. 남편이 저를 위해 몰래 모은 돈. 사채 빚 5천만 원을 갚고 나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씁쓸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 저였다는 것을, 시댁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위한 길을 준비했다는 것을. 여보,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혼자 잘 살게요. 당신이 지켜주려 했던 이 집에서. 남편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에 입맞춤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싸움은 끝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을 안고 저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